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잘 찾게 되는데 산부인과는 왜 이렇게 가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젊은 여성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병들이 이렇게 또 많이 또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서 뭐 지금의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뭐 남자 의사들이 거의 또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산부인과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뭐 각종 산부인과 병원도 많고 여자 선생님도 또 굉장히 또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산부인과의 문턱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인식이 좀 많이 바뀌면서 산부인과를 찾는 분들, 검진을 위해 찾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 생각보다도 많죠. 그래서 산부인과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보면 산과와 부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부인과라고 하는데 네. 산과는 주로 이제 아이를 낳는 쪽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산과 쪽이라고 하고 부인과 쪽은 그거 외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시게 되면은 뭐 자궁이나 난소나 난관 이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은 염증이나 또는 종양이라고 하는 혹이 가지고서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앞서 제가 2명 중에 1명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진짜 2명 중에 1명 꼴인가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통계에서 자궁근종이 전체 여성 중에서 60% 정도에서 차지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경험을 볼 때는 거의 둘 중에 1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면은 2명 중에 1명을 넘는 수치군요. 약간 넘죠. 네. 네. 이렇게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 자궁 근종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학계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에서는 네. 유전적인 요소가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뭐 언니가 만약에 자궁 근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술까지 했을 경우에서 네. 여동생이나 또는 엄마나 이모에서도 자궁 근종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많죠. 모든 종류에서 종양과 암에서 다 어느 정도에서 가족력과 유전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자궁 쪽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성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이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 근종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에서 요즘 이제 대부분 초경의 나이가 굉장히 좀 빨리 하죠. 네. 예전에는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보통 초경했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또 초경을 하니까 그렇게 초경을 낮아졌나요? 예, 정말로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경을 하게 되면은 여성의 호르몬이 보통 5나 10 정도가 초경 전인데 네. 초경을 하고 나서는 여성의 호르몬이 300이나 400 정도까지 확 올라갑니다. 거의 10배에서 20배 이상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일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자궁 근종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있는 근종을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궁 근종이 말 그대로 자궁에 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혹이 자궁의 어느 부위에 생기는 건가요? 자궁 근종, 자궁에서 근육층에서 생기는 종양이라고 해서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궁의 근육층에서 종양이 생겼는데 이 종양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궁 안쪽에 점막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점막하 근종, 네. 근육층 안에 있느냐 해서 근육 내 근종, 네. 근육층에서 자궁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있어요. 장막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를 장막하 근종. 그거 외에도 자궁의 경부라고 자궁의 입구나 자궁의 인대 쪽에서 자라나는 그런 근종들은 또 특이한 그런 또 근종들이 있죠. 대부분은 자궁 내 근층에서 생기는 종양이 전체에서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고 네. 장막하 근종이 나머지 15% 정도를 차지하고 점막하 근종이 대략 5% 정도를 차지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근종이 작더라도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궁에 혹이 생겼다. 어떤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따로 있나요? 자궁 근종의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생리통이 많거나 생리양이 많거나 또는 부정출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정기적인 출혈, 내가 생리가 아닌데도 중간에서 출혈이 나오는 경우. 네. 얘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그거 외에도 하복부에서 통증이나 또 만성 골반통이라든지 아니면 빈혈 같은 거를 또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근종이 크면 클수록 앞쪽에 있는 방광을 더 압박을 하게 됐을 때 빈뇨나 잔뇨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뒤쪽에 있는 장을 누르게 되면 변비 같은 거를 더 유발을 할 수 있죠. 그거 외에도 자궁 근종이 요즘은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불임이나 난임, 또 막상 임신했을 때
유산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지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자궁근종 치료를 받으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궁근종 치료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그러니까 8주 차가 돼요, 오늘. 아, 정말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어떤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다거나 이러지를 않았고요.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랫배가 조금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이제 살이 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리고 뭐 화장실을 좀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아. 빈뇨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굳이 네. 증상을 꼽자면요. 근데 그 외에 증상은 없었고 왜 국가에서 검진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도 출산을 빨리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자녀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자녀를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병원을 산부인과를 그렇게 갈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증상도 없죠. 그리고 네. 뭐 산부인과를 또 갈 일이 크게 없었고 그랬는데 배가 불러오고 이상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40대에 들어가니까 검사를 네. 한번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조그만 게 하나 있대요.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빨리 자랐어요. 아, 네, 그래서 계속 그게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있었고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으셨나요? 주변에 여성분들이 워낙 또 이런 근종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들으니 뭐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단일 복강경이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꼽에 구멍 하나를 뚫어서 거기에 이제 근종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받은 거죠. 네. 그래도 빨리 알고 대처를 하셔서 네, 네. 지금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정보가 힘입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인 게 사실 이 빈뇨가 있을 때는 비뇨기과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산부인과로 가셨는데 이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좀 예. 늦었을 때 치료가 조금 더 힘들어진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많죠. 그래서 근종이 사실은 이제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수술이나 이런 요법들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아지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일 나쁜 수단이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건데 자궁 네. 적출까지만 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제 환자분이셨는데 생리통이 원래 좀 심했고 생리량도 원래 이렇게 많으셨는데 그냥 계속 꾹 참고서 계셨던 거예요. 계속 참다가 어느 날은 이제 생리량이 많았었는데 뭐 그냥 괜찮아지겠지 또 내일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다가 밤에 자다가 너무 생리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이 침대가 피로 다 적신 거예요. 남편이 119에 신고하고 네. 환자분을 데리고 왔는데 이미 환자분의 출혈량이 한 2000cc 그러니까 몸에 피가 반 이상 빠진 상태로 와서 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대량 수혈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자궁 수술까지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만 더 빨리 오셨어도 생리하기 전에만 저한테 오셨어도 네. 생리량을 어떻게 막아줬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치료법들을 통해서 뭐 자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갔을 텐데 그런 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로 안타까운 그런 경우죠.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많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산부인과에 가기가 조금 두려운 게 가서 정확하게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몰라서 어떤 검진 방법인지 몰라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자궁 근종의 여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검진을 하시게 되나요? 근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뭐 산부인과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질식 초음파라고 해서 질을 통해서 초음파를 볼 수 있고 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초음파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환자분은 이제 평소에서 생리통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병원 오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렇게 검게 보이는 부위가 네. 자궁에 근종이 있는 부위죠. 그래서 크기가 대략 한 6cm 정도가 됐었고 자궁을 압박하고 있었고 이제 수술로 이어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궁 근종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거의 95% 이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근종이 너무 뒤쪽에 있다든지 너무 위에 있다든지 초음파의 범위를 더 벗어나는 경우에서는 근종을 확인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진단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T라든지 MRI 같은 거를 쓸 수 있고 CT보다는 MRI가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네. 요즘에 나온 MRI는 자궁근종이 1mm만 더 넘게 돼도 거의 확실한 진단을 붙일 수 있는 MRI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이제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을 때 모두 다 수술을 해야 하는지 이걸 가장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종은 뭐 처음에서 얘기 드렸듯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에서 둘 중에 한 명, 뭐 여기 오신 분들에도 대략 반수 이상에서 근종을 가지고 있다면 다 치료를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근종들은 대부분에서 어떤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냥 관찰을 하죠.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는 것만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종은 사실은 폐경이 되고 나면은 거의 작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이 근종으로 인해서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이 근종이 앞으로 점차 더 커 나가느냐. 커 나가는 근종들은 사실은 암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 두 가지에서 즉 삶의 질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암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근종들은 경과 관찰을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근종이 점차 더 큰다든지 우리가 암이 좀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근종이 커서 여러 가지 뭐 생리통도 많고 생리양도 많고 뭐 불임 난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야기할 때는 이런 근종들은 치료를 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게 치료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얘기가 되는 첫 번째는 약물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수가 있죠. 약을 네. 먹어서 근종이 커지는 것을 더 막을 수도 있고 근종으로 해서 생리통이나 생리양이 많은 것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물로 그러나 치료된다는 건 몰랐네요. 네. 이게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네. 약을 복용 중에만 효과를 볼 수 있고 약을 끊게 되면 원 상태로 다시 또 돌아가게 되고 네. 약물 치료를 한정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뿐더러 약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 피임약 계통을 쓰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다 부정 출혈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장기에 또 미치는 영향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죠. 그거 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자궁 내 장치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는 루프라고 하는 것인데 루프라는 것이 몸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프를 네. 넣었을 때 특별한 증상이 없고 넣고 나서 생리통이 떨어지고 생리량이 감소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루프만 한 번 넣으면 한 5년을 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치료법이죠. 예를 들면 40대에서 근종으로 인해서 루프를 넣었는데 몸에 너무 괜찮다, 잘 맞아서 5년 단위로 2번만 바꾸면은 폐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수술 같은 것이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루프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맞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루프를 다시 또 빼야 되고 생리량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생리를 하면서 루프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치료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수술인가요? 그러니까 배를 절개를 해서 어떤 근종을 요즘은 제거하는. 이제 뭐 배를 절개를 해서 수술은 대부분 하지 않죠. 요즘 웬만한 암 수술도 거의 다 복강경이나 아니면 로봇을 통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절개를 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근종 수술에서 1%도 채 되지 않는 정도고 대부분에는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죠. 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출혈이 있고 그로 인해서 빈혈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는 반드시 수술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빈혈이란 것을 계속해서 방치했을 때는 빈혈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에 계속적인 영구적인 손상들을 계속 줄 수가 있고 그러면 네. 그로 인해서 나중에 폐경이 된 후에 이 심장이나 신장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빈혈, 생리통이 또 너무 많거나 또는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 있거나 또는 네. 하복부 통증 아니면 근종들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종이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꼬이게 되면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거의 칼로 찌른 통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고 근종에 의해서 대장이나 방광을 압박하는 경우에서 빈뇨나 좀 전에 말했듯이 변비를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외에서 작은 근종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3개월이나 6개월인데 지난달에 4cm, 5cm, 6cm 커지는 경우와 폐경을 했을 경우 근종이 작아지는 게 보통인데 폐경을 한 이후에도 근종이 커지는 경우에서는 자궁의 암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서는 임신 자궁의 크기로 12주에서 14주, 12주라고 하는 크기가 자궁이 내 골반을 더 넘어서는 크기를 말해요. 자궁이 골반을 넘어설 때는 수술을 해줘라라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서는 크기만 가지고는 잘 하지는 않고 그 자궁 근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막 야기를 시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삶의 질을 더 네. 저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암을 의심하거나 그런 경우에서만 수술적인 치료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혹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혹이 클 때도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크기에 대한 다른 제한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10cm, 뭐 12cm 이 정도도 충분히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데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의 몸집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키가 170인 분이 근종이 10cm다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모든 복강경으로 되는데 키가 150인데 근종이 10cm다 하면은 이 근종은 대부분 복강 내에서 3분의 1 이상, 반 이상을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런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 또 개복을 하는 경우가 또 네. 생기게 되죠.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약물로 인해서 이 혹의 크기를 좀 줄여서 복강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약물로 혹의 크기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환자는 굉장히 크기가 사이즈가 많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환자분은 뭐 별로 안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한 20%에서 30% 정도를 더 줄인다고 했는데 약의 효과가 좋은 사람은 한 반 정도까지도 줍니다.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는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가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근종을 줄인 다음에 네. 우리가 개복 수술을 해야 될 것들을 네. 크기를 줄여가지고 그냥 간단한 복강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복강경과 개복 수술은 이제 워낙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회복 속도에서의 차이가 4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복강경을 하게 되면은 흉터도 훨씬 더 적고 그리고 회복 속도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복강경에 대해서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복강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처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감쪽 같을 수가 있나요? 많은 부분에서 많은 환자들에서는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요즘에서는 기존의 보통의 복강경 수술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또 많이 또 생겨서 네. 더 흉터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위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서 여기 단위공이라고 나와주신 하는 것은 분이 말씀하셨던 그 그렇죠. 방법이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복강경은 이렇게 구멍 우리가 포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구멍을 3군데나 또는 네 군데를 뚫게 됩니다. 그러나 네. 단위공은 배꼽에서 구멍을 하나만 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사람의 피부라고 하는 것은 네. 작게 구멍을 내면 낼수록 몸의 회복도 훨씬 더 빠를 뿐더러 당연히 흉터도 또 별로 없죠. 그래서 단위공에서는 배꼽을 통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한 그 흉터가 그대로 배꼽이 되기 때문에 거의 흉터가 없는 좋은 수술법입니다. 네, 그럼 기존의 그 복강경 수술 구멍이랑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구멍의 차이가 있나요? 크기 차이가요? 단위공 수술에서의 구멍은 약간은 더 크죠. 그래서 기존에 구멍을 3개나 4개나 뚫을 때는 보통 크기가 한 1cm 정도에 되는 크기를 보통 5mm에서 1cm를 뚫게 되는데 네. 단위공은 대략 한 2cm, 좀 크게는 2.5cm까지 뚫죠. 그러나 네. 배꼽이라는 거를 모양을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이제 때문에 말려 들어가 있죠.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거를 펴면은 충분히 2cm, 2.5c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배꼽을 편 상태에서 2.5cm에서 수술하고 다시 배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배꼽 외에는 다른 흉터가 거의 남지가 않죠. 네, 선생님께서는 조금 큰 차이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 단일공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다든지 힘들진 않을지 좀 걱정이 예. 되거든요. 단위공은 일단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가서 좀 네. 커브가 좀 들어가야 되고 여러 네. 가지 좀 수술 기구가 기존에 있는 복강경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특별한 그런 기구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죠. 하고 의사의 술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기존의 복강경은
옆에서 3개, 4개를 뚫고 살 때는 양손을 옆으로 벌려서 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단위공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하나를 뚫기 때문에 손을 모아서 하게 되고 손을 모아서 못하니까 서로 기구를 크로스를 해가지고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좌우가 서로 반대로 이렇게 하게 네.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위공 복강경이 이제 수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했지만 사실은 숙련이 되고 나면은 뭐 사실은 수술 시간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네. 포트 그 구멍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 있는 바에서는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복강경 수술이 훨씬 더 짧은 그런 회복 기간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 네. 흉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뭐 구멍을 더 적게 뚫는 것만큼 더 이렇게 흉터가 날 수 있는 부위가 적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회복 시간도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요.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작게 남는다는 점에서도 이 단일공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모든 환자들이 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모든 환자들에서 단일공 수술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보통의 복강경이 가능한 수술들은 모두 다 단일공으로 가능하고 네. 의사들의 숙련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게 한 어느 정도에서 숙련 시간을 거친다면은 일반 복강경과 단일공 복강경에서의 수술 시간이나 뭐 그런 거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네. 요즘은 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배에 흉을 남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죠. 배에 흉이 남았을 때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좀 오해의 소지도 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흉터 없는 방법을 하죠. 그래서 미혼인 젊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크기나 개수랑의 상관도 혹시 있나요? 지금 뭐 의사가 충분히 숙련이 돼 있다고 하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자궁은 아무래도 이 임신이랑 관련돼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자궁근종을 다 치료가 잘 되면 임신이랑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많은 이렇게 고민에 빠지세요. 그래서 근종이 내가 있는데 뭐 네. 둘 중에 한 명이니까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근종이 있는데 내가 임신을 먼저 할 것인가, 임신을 먼저 하고 근종은 뒤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근종을 먼저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근종의 크기가 작고 뭐 위치도 괜찮은 종류면 사실은 임신을 먼저 하시는 게 더 낫고요. 왜냐하면 네. 근종을 수술하고 나면 나중에 아기를 놓을 때 또 이렇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또 아.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출산 방법에 대한 그런 선택 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근종이 작은 경우에서는 먼저 임신하기를 추천해 드리고 근종이 만약에 5cm, 6cm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의 근종이 임신 12주가 넘게 되면 크기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아. 8cm에서 9cm, 10cm 더 커지게 돼. 10cm 이상에서 근종이라고 하면 결국 아기 머리가 나올 때 대략 한 10cm 되거든요. 네. 아기 머리 많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 근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6cm 이상의 그런 근종이 있는 경우는 근종을 먼저 수술하고 임신하는 게 앞으로 볼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산전 검진을 미리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자궁에 자궁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임신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그때 이 근종이 있는 걸 알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네. 뭐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네. 상황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종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조기 진통, 조산, 유산, 뭐 임신 중에서 근종이 점차 더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도 생기고 근종이 아기를 밀게 되면 아기에서 골격에서의 그런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생기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뭐 적절한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이 임신을 어쨌든 끝까지 잘 유지를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아기 엄마한테도 산모한테도 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임신한 시기는 이 아이에게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인데 이렇게 근종이 있으면 정말 걱정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술 말고도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최근에 나온 치료법 중에서 네. 하이프라고 하이프요.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도입이 된 거는 2010년 정도에서 좀 더 빨리 2008년도에서도 한 데가 있습니다. 전체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고 저희 네. 나라는 조금 늦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하이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라고 합니다. 고강도, 센, 집속 초음파, 초음파를 집속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네. 근종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거와 네, 똑같다고 네. 생각하시면 빛을 모아서 그래서 태우는 것과 빛을 같은 모아서 효과군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모아서 근종을 태우는 거죠. 이론적으로서는 57도 이상에서 3초 그리고 59도 이상에서 1초가 있으면 근종이 괴사가 된다라고 근종이 타는 거죠. 타서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궁에 근종이 있는 부위가 네, 이렇게 MRI실에서 하게 되나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기 MRI 테이블 안에 있는 이 네모난 홀이 네. 고강도 집속 초음파가 나는 곳이고 그 위에서 환자가 저렇게 테이블 위에서 엎드려서 눕게 됩니다. 누워서 MRI 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저는 MRI실 바깥에서 여러 가지 영상적인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근종을 확인하고 근종에서 내가 태울 부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근종을 태우게 되는 거죠. 저분은 생리통이 많아서 근종이 한 4개 정도가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는 부위가 저렇게 색깔의 변화로 이렇게 쭉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근종에서 57도, 60도 이상에서 열을 발생을 시키면 그 부위에 있는 근종이 타게 됩니다. 네, 지금 자궁 근종을 태워서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만 해도 마치 복강경처럼 어떤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어떤 빛을 쏘아서 태우는 건 줄 알았는데 환자랑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는 현재에서 MRI실 안에서 있고 저는 MRI실 바깥에서 네. 이렇게 기계를 조작을 해서 저렇게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 현재 보이는 영상이 이제 자궁 근종이 태워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좌측에 보이는 게 자궁의 근종이고 우측에서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현재에서 자궁 근종을 태운 그런 자궁 근종이 저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이 타고 남은 잔해는 어디로 가나요? 대부분은 이제 근종이라고 하는 것이 딱딱하거든요. 거의 네. 이렇게 감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감자의 안을 태운단 말이에요. 네. 태우고 나면은 감자 안이 죽처럼 변하면서 근종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네. 그래서 전체가 100%짜리의 근종이라고 하면 하이프로 확인했을 때 근종이 작아지는 효과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거의 100짜리가 20에서 30% 정도까지 크기가 확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네. 이게 암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이 근종이 크기가 예를 들면 10cm짜리가 2cm나 3cm로 작아졌다고 하면 폐경 때까지 결국에는 수술 없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혹이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이렇게 하이프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근종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15개, 뭐 20개 15개요.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복강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복강경도 한번 수술 들어갔을 때 15개, 20개씩 이렇게 근종을 수술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고 수술 타이밍 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하이프는 사실은 다발성 근종이 있어야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이분은 근종의 전체가 20개가 넘는 거의 자궁 전체가 다 근종으로 이루어진 분이었어요. 이분은 사실은 근종 제거를 하기는 힘들고 사실은 자궁을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하이프라고 하는 시술은 네. 하이프에서 고강도 초음파 빔이 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근종은 다 이렇게 괴사가 되기 때문에 네. 길에 있는 전체 근종을 갖다가 거의 다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위에서 보이는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빔이 나가게 됐고 빔에서 있는 모든 근종들이 이렇게 까맣게 전부 다 타게 된 거죠.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작게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최신 기술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걸 해도 진짜 안전할까 정말 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하이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근종 안에서 열이 집속이 돼서 근종에 열이 가야 되는데 이 열이 다른 장기로 자궁의 주위에 있는 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딴 장기로 열이 퍼져나가는 게 문제겠죠. 네. 그래서 MRI 하이프에서는 이렇게 열이 퍼져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만약에 이 근종을 더 넘어서서 바깥으로 퍼지게 되면 중간에서 스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것들이 거의 별로 없고 환자들이 어떤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환자가 깨어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하이프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뭐 통증이 있다든지 어떤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바로 중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하이프에도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나 보네요. 하이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 통안에 좀 전에 보셨듯이 MRI 통안에 들어가서 MRI 유도 하이프가 있고 네. 초음파를 유도를 해서 하는 하이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태운다고 할 때 네. 그거를 뭐를 보고 있으면서 태울까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MRI는 MRI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네. 근종을 찾아서 거기에서 태우는 거고 초음파 하이프는 초음파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 근종을 타켓을 해가지고 태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둘 다 숙련된 그런 선생님에 의해서 하게 될 때는 그렇게 큰 위험도나 그런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프의 종류와 저희가 장단점에 대해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자궁 내에서의 문제가 사실 근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도 이 하이프로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자궁 근종과 똑같이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궁에 물혹이 있다 또는 혹이 있다 할 때 다 자궁 근종이 아니고 자궁의 성근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성근증이요. 네. 성근증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의 내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의 내막, 자궁 안쪽에 있는 막이 근육 쪽으로 계속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의 벽이 점차 더 이렇게 두꺼워지고 더 두꺼워지고. 네. 자궁의 성근증은 사실은 치료법이 딱히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약물요법도 있고 수술요법도 있지만 네. 뭐가 하나에서 정말 확실한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이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궁 성근증에서도 치료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두꺼워져 있는 벽만 국소적으로 태워서 그래서 그 부위를 더 작아지게 할 수 있는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거군요. 줄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자궁 선근종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어떻게 처음에 병원을 찾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다가 네.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는 치료를 받고 이제 병원에서 약을 타가지고 먹고 이래도 생리 네. 기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너무 심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이프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하이프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프 치료를 하게 되셨는데 사실 이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이프 치료라는 거를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요. 네.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막 찾아봐도 그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사례 등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심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셨더니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약을 먹어도 거의 1주에서 2주 정도를 거의 생활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통증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진통제를 타서 조금만 먹고 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까지 호전이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이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에서 1박 2일로 거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를 하고 네, 내일 바로 퇴원을 하게 되고 네, 퇴원한 이후에는 모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뭐 수영이라든지 뭐 헬스라든지 뭐 모든 직장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바쁜 현대인에서는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서 하나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서 흔히 자궁을 드러낸다고 하죠. 적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궁의 근종이 너무 많은 경우에서 뭐 자궁 근종 자체가 자궁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경우에서는 자궁 근종만 제거를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방법도 그럴 때는 예전에는 자궁 적출술로 이렇게 많이 갔죠. 그래서 근데 요즘 이제 하이프 같은 시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궁 적출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만 그래도 폐경 후거나 또는 폐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즉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궁을 구태여 꼭 남겨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자궁 적출술로 많이 갑니다. 대부분에서 부인암들이 생기는 나이가 네. 50대 중반에서 후반에서 생깁니다. 그때 자궁 경부암이나 뭐 여러 가지 자궁 육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그 나이에서 생기기 때문에 지금 폐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궁을 남겼다가 혹시나 후에서 다른 수술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치료법이죠. 훨씬 더 낫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과 다른 기관이 바로 이 자궁이잖아요. 여성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 상실감이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산부인과를 이제는 이제 여성 의학과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예전에는 자궁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해서 뭐 40대 초반, 30대 후반에서도 자궁을 드러내기도 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실은 폐경이 된 이후에라도 그래서 자궁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법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자궁에 있는 병을 치료할 때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환자의 마음도 같이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궁을 드러내고 나서 이 환자분이 가질 수 있는 뭐 마음의 여러 가지 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환자한테 조금 더 나은 환자한테는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쪽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가지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옳은 치료법이죠. 네,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여성의학과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자궁 근종이 우리나라 여성 2명 중 1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덜컥 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방청 와주신 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내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된다고 하는데요. 자궁 근종도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이 생겼다고 하면 덜컥 나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자궁의 근종은 사실은 자궁의 육종이라고 하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0.1%. 그러니까 근종의 1000명 환자 중에서 1명이 육종으로 발전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0.1%에 내가 걸리면 어쩌느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육종이 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있어요. 폐경 이후에도 근종이 크거나 또는 폐경 전이라도 근종이 점차 빠른 속도로 커 나가는 경우는 육종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진단기구들 초음파 CT, MRI를 통해도 자궁 근종 같다라고 말하는 거지 근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종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쨌든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근종이다라고 이렇게 확진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종이 빠른 속도로 커 나가거나 또는 폐경 이후에도 근종이 크는 경우에서는 네. 반드시 산부인과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빨리 산부인과를 한번 가서 검진이라도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검진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대부분에서 뭐 근종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자궁이나 난수의 질환이 없는 경우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거의 적당하시고요. 근종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6개월 또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 좀 더 짧은 관찰을 요할 때는 3개월 간격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궁 근종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그래서 자궁 근종은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이지만 사실은 방치하고 계셔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을 참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으실 필요가 없고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하시면 적절한 조치와 요즘은 여러 가지 최신 치료법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또 빠른 시기에서 수술을 할 경우에서는 개복 수술까지 이어지지 않고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근종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산부인과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자궁 근종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정지혁 전문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